자녀가 납부할 상속세가 거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일부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 처분을 해서 남아있는 현금 동안에는 내가 병원비나 간병비 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계획적으로 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납부할 상속세가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 물려받은 현금으로 바로 즉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순수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성호 세무사입니다. 저는 최근에 부유이전 확장판이라는 책을 써서 그동안 이 강의나 칼럼이나 혹은 책을 통해서 좀 더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효과적으로 세금 부담 없이 쉽게 상속과 증여하는 방법에 대해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세금 관련 정책이 매년 바뀌는데 새롭게 바뀐 정책 중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을까요? 일단 상속증여 분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이 바로 이제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이죠. 그래서 2024년 1월 1일 이후분부터에 대해서 혼인을 한다면 혼인일 전, 후 2년 해서 총 4년 동안 이 기존의 전통적인 증여재산 공제 1,000,000원, 또 미성년 자녀라면 2,000만 원을 별도로 해서 1억 원에 대해서 현금 증여를 받았을 때 증여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부분을 추가로 과세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부분이 아무래도 큰 이슈이고, 나아가서는 혼인뿐만 아니라 출산을 하더라도 요즘 이제 저출산 문제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이제 국가 차원에서도 대응책을 많이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오늘 아침에 뉴스만 보더라도 이 윤석열 대통령께서 이 범정부 차원에서 이 본인이 대통령이 위원장직을 맡고 이 저출산과 고령화 사회에 대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했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 출산과 관련해서도 이 출산일로부터 향후 2년 이내에 1억을 증여를 받게 되었을 때는 이 전통적인 증여재산 공제 범위 이외에 추가적인 증여를 과세를 하지 않겠다라고 시행을 한 바가 있죠.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출산을 하든 각자 1억을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고, 결혼을 함과 출산을 하는 경우 각자 모두 통합적인 한도가 1억이다라고 하는 점. 따라서 내가 결혼을 했을 때 이 남편 입장에서 결혼 자금으로 부모님께 1억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나중에 내가 출산을 했을 때는 더 이상 공제를 써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나의 배우자가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1억을 받게 된다고 하면 우리 부부 가족 울타리 내에서는 총 2억이라고 하는 금액을 세금 없이 안정적으로 증여를 확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모 자식 간 차용증 어떻게 써야 할까요? 대부분은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이 금전 거래가 있을 때는 차용증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 반대요. 이 차용증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법적 서식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차용증을 굳이 써야 하냐? 내가 차용증 없이 자녀한테 돈을 빌려줘 봤는데 그 이후에 세무서로부터 전화 받는 바가 없다, 안전하게 마무리가 된 것 같다라고 착각 아닌 착각을 많이 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차용증을 쓴다는 의미는 이 거래 당시에 이 특수관계자 간에 이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줌에 있어서 이런 내심적인 상황을 외부 당사자가 보기에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이기 때문에 이 차용증을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 차용증을 쓰지 않아도 된다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은 이 세법에서 이런 규정 때문에 주장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내가 돈을 빌려주고 연간 받아야 될 이자가 연간 1,000만 원이 넘어가지 않으면 내가 이 법정 이자율 4.6%를 감안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별도의 증여세 문제가 없기 때문에 내가 빌려주는 금액이 원금으로 봤을 때 약 2억 1,700만 원이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더라도 증여세 문제가 없으니 따라서 차용증도 필요 없다라고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계속적으로 이 차용증에 대한 중요성을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러한 내심적인 상황을 외부로 수면 위로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것이 차용증이 주요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특수관계자 간에 거래를 하실 때에는 이 차용증을 반드시 쓰시고, 그리고 차용증을 썼다면 조금 더 나아가서 이 차용증에 대해서 공증까지 함께 받아두시길 권합니다. 증여세 계산 구조가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와 계산 구조가 완전히 반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상속세와 증여세의 가장 큰 차이점이기도 하고 세금이 상속세 부분이 많이 발생을 하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하는데요. 일단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내가 증여를 받은 재산 가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산정을 하죠. 반대로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돌아가신 분이 남겨준 재산 총액에 대해서 세금이 먼저 산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 부모님이 이 10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 4명에게 상속을 할 수도 있고 증여를 할 수도 있겠죠.
만약에 증여를 한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100억짜리 부동산을 자녀 4명이 각자 25억 원씩 균등하게 증여를 받았다라고 한다면 한 사람당 증여세는 약 8억 2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 4명에 대한 증여세를 다 합산을 했을 때 증여세는 약 33억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 100억에 대한 세금을 먼저 이 상속세로 계산을 하고, 그리고 상속인이 각자 이 상속 몫에 대해서 별도로 세금 부담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100억에 대한 상속세는 약 44억 원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런 계산 구조 차원에서 다음 달 7월 달에 세제 개편안에서 이 상속세를 좀 부담을 줄이고자 이 계산 구조를 바꾸자라고 하는 것이, 이 증여세와 상속세의 계산 구조가 완전히 반대가 되면서 이 상속세가 오히려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증여보다 상속이 좀 더 유리할까요? 많은 분들께서 이 증여가 유리한지 상속이 유리한지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계산 구조상으로만 봤을 때는 이 증여가 훨씬 더 세금이 적게 나오니 유리할 것 같습니다만, 이 상속이 더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는 최종적으로 내가 어떤 금액이 더 적게 나오는지를 판단을 해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오히려 상속세는 증여세에 비해서 공제 규정이 다양하고 공제 금액이 매우 많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증여세 같은 경우에는 잘 아시겠지만 내가 이 성인 자녀에게는 5천만 원까지, 미성년 자녀에게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가 있고, 그리고 이런 증여재산 공제가 매번 증여를 할 때마다 공제를 해주는 것이 아니라 10년마다 한 번씩 공제를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공제를 새롭게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이 10년이라는 기간이 새롭게 갱신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간단하게 이 상속세에 어떤 공제 규정이 있는지 떠올린다고 하더라도, 일단 국내 거주자라면 기본 공제 5억 원, 그리고 배우자가 살아있다면 이 최소 5억 원에서 최대 30억 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했을 때 남겨진 이 예적금이나 보험금과 같은 금융재산이 있다면 2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기도 하고, 또 부모님이 영유한 가업을 내가 승계를 받는 경우에는 이 승계받는 가업에 대해서 최대 600억 원까지 공제를 해주고 있죠. 따라서 이 계산 구조만 가지고 상속이 유리한지 증여가 유리한지 판단할 것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공제 금액까지 다 적용이 된 이후에 실질적인 세부담을 비교하는 것이 종합적으로 내가 어떤 방식을 통해서 이 부를 이전하는데 이 좋은 이 방법이 될지, 이 전략을 구성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증여세를 절세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일단 단순 증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아주 긴 호흡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조금씩 증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면세점 증여라고 하는데요. 내가 자녀가 태어났을 때부터 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이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재산 공제 범위만큼만 증여를 했을 때 세금 없이 내가 충분히 증여를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까지 총 4번의 증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녀가 태어났을 때 한 번, 그리고 10살, 20살, 30살까지 총 4번의 증여가 가능한데, 현행 증여재산 공제 범위 상에서는 자녀가 30살이 되었을 때 받아가는 금액이 약 1억 4천만 원 정도 받아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매년 물가 상승률이 이 4%가량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약 2억 3천만 원가량 받아가는 금액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이 최근 한 결혼정보회사의 통계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성인 남녀가 결혼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평균 결혼 비용이 약 3억 3천만 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그 중에 대략 80% 정도는 전세금으로 마련이 되겠지만, 이 자녀가 30살이 되고 본격적으로 사회활동을 하게 되었을 때는 이렇게 아주 긴 호흡으로 세금 없이 확보한 자금이 본인의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고 사회에 진출하거나 이 결혼 자금으로 쓰일 수 있는 유용한 자금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저가 고가 거래 활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어디까지 괜찮을까요? 일단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에 있어서 저가 양도를 하는 것에 대한 가장 핵심은 뭐냐면, 저가 양도를 하는 재산이 원래부터 세금이 없는 이 비과세 재산이거나 혹은 세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특정 감면 요건을 갖춰서 감면을 적용받았을 때 세금이 없는 그런 재산인 경우에 이 저가 양도를 활용하면 오히려 단순 증여나 이 부담부 증여보다 더 낮은 세부담으로 재산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하나가 있는데, 이 아파트는 굳이 자녀한테 저가 양도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한테 판다고 하더라도 이 비과세 요건을 갖춘다면 여전히 양도세가 없겠죠. 따라서 이렇게 양도세가 없는 재산에 대해서 자녀가 일정 기준 금액보다 이 세법에서 허용한 수준 내에서 저가로 양도를 해서 가져오게 되는 경우에는 어차피 부모님 입장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할 양도세는 여전히 없을 뿐더러 자녀 입장에서는 단순 증여보다는 훨씬 더 낮은 금액으로, 낮은 세부담으로 재산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저가 양도를 판단할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이 양도하고자 하는 물건지가 이 비과세가 되거나 혹은 감면을 적용받음으로써 원래부터 이 양도세 부담에서 자유로운 물건지인지 판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생활비 방심하다가 세금 폭탄 맞는다라는 말이 있던데 어떤 뜻일까요? 일반적으로 가족 간의 이 생활비나 학자금, 부의금이나 축의금, 나아가서 혼수용품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실질세법에서도 비과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 각 가정마다 이 생활이 워낙 상대적으로 편차가 크기 때문에 이 정량적인 금액을 열거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법에서는 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를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활비를 지급하실 때는 이 세 가지만 좀 주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사람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내가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를 말씀드리면 이 손자 손녀는 외국에서 유학을 하면서 공부를 하고 있고 국내에 있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에게 학자금이나 혹은 생활비를 지급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는데요. 이 세법에서는 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생활비나 학자금의 크기와 상관없이 지급한 금액은 비과세 대상이 아니다 라고 해서 이미 추징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 손자 손녀에 대한 부양 의무가 있는 사람은 그들의 부모님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니기 때문에 부모님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세대를 건너뛰고 이 생활비를 지급하는 것은 이 세법상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생활비를 받아가는 사람이 그 금액을 다 생활비로 쓰면 좋겠죠. 쉽게 말해서 거래의 진실성인데요. 만약에 생활비로 내가 받아간 금액 중에 일부는 실제로 생활비로 썼지만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내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나의 예적금을 구성을 한다거나 혹은 부동산을 취득하는 자금으로 이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히 그 부분만큼은 비과세로 사용을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가 없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생활비나 학자금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해가 바뀌고 나서 올해 1년치 쓸 생활비나 학자금을 한꺼번에 몇 억씩 이렇게 줘버리게 되면 당연히 받아가는 사람도 연말까지 이 자금을 모두 다 사용할지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세무서에서 보기에도 이 내심적인 사정이기 때문에 지금 연초에 이렇게 비과세로 다 인정해 주는 것은 무리가 있겠죠. 따라서 이 생활비나 학자금을 가족 간에 이체를 할 때에는 많이 신경을 쓰시는 것이 우리 가족이 다른 가정에 비해서 생활비 수준이 거의 2배 혹은 2.5배 가량 높은데 과연 이게 비과세 될까요? 라고 많이 질문을 주시는데 오히려 그런 정량적인 금액보다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을 하시는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 자금을 이동하신다면 이 사후적으로도 문제없이 안정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하실 수 있게 되겠습니다. 주택을 상속받는다면 어떤 세금을 내야 할까요? 일단 주택을 상속받게 된다고 하면 남은 상속인 입장에서 이 상속세와 취득세가 발생을 하겠죠. 그래서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주택의 형태에 따라서 내가 아파트인 경우 그리고 일반 단독주택인 경우로 크게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아파트인 경우에는 돌아가신 부모님이 가지고 있던 이 아파트에 같은 면적의 유사한 사례가 있겠죠. 따라서 아파트라고 한다면 내가 무조건 기준시가, 즉 공동주택 가격으로 신고할 것이 아니라 내가 상속받는 아파트에 대한 유사 매매 사례가액, 즉 시세 기준으로 신고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세 기준으로 신고를 할 때 어떤 기준에 따라서 내가 유사 매매 사례가액을 선택을 하느냐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내가 상속받는 아파트와 전용 면적이 같은 물건지를 찾습니다. 그리고 그 물건지 중에 내가 상속받는 물건지와 기준시가가 5% 범위 내에 들어오는 물건지 중에 이 유사매매 사례가액을 선정을 하고 그런 사례가액이 2개 혹은 3개 여러가지 복수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즉 상속 개시일로부터 가장 가까운 날 하나에 해당하는 가액을 시세로 산정을 하고 상속세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상속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 취득세도 나온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취득세가 상속세를 신고하는 기간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 즉 사망한 날을 속한 그 달은 제외하고 그 다음 달부터 향후 6개월 이내에 신고 납부를 하면 되는데요. 취득세도 마찬가지로 이 6개월까지 신고 납부를 이행을 해야 추가적인 가산세 부담이 없습니다. 이때 취득세율은 이 주택을 상속받았을 때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상속받는 상속인이 무주택자인 상태에서 주택을 상속을 받게 되면 일반적인 이 3% 전후에 해당하는 취득세율보다 아주 낮은 0.9%의 취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낮은 취득세 부담을 통해서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이 넘어가고 있는데 상속주택 1주택일 경우 상속세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이런 경우에는 크게 두 가지 사항으로 나눠볼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돌아가신 분이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와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는데요. 그 이유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 상속 공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법률혼인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사망을 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는 금액이 하나도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세법에서는 남은 배우적인 기반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최소 5억 원에 대해서는 공제를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가 있다면 일괄공제 5억 원과 합산을 해서 기본 10억까지는 공제가 될 것이고, 배우자가 없다면 배우자 공제는 적용받지 못하기 때문에 일괄공제 5억만 적용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난 2022년을 기준으로 10억이 훨씬 넘었습니다. 지금은 주택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한 1억 정도는 중위 가격이 좀 떨어진 걸로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부분은 이 11억 정도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렇다면 배우자가 살아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기본 공제 금액인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을 하게 되니까 상속세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렇지만 걱정을 하시는 것이, 공제 금액이 넘어서는 이 재산가액이 있다고 하더라도 세금이 폭발적으로 갑자기 많은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상속세율 자체는 10%부터 50%까지의 5단계 누진세율이기 때문에 이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서 그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이 과세표준 구간이 1억까지는 10%, 1억에서 5억까지는 20%이기 때문에 내가 공제금액 10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적용받는 세율이 10%나 20%와 같은 이 저율의 세금을 적용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생각보다 상속세 세부담은 그리 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좋겠습니다. 30억 정도의 아파트를 상속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악의 경우 세금이 얼마쯤 될까요? 가장 최악의 경우는 30억이라고 하는 아파트에 대해서 배우자가 없는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됐다라고 하면 계산을 해보면 상속세는 약 8억 6천만 원 정도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이 같은 아파트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있는 상태에서 공제를 받아서 상속세 신고를 하게 되면 납부할 상속세는 약 6억 6천만 원 정도로 약 2억 정도 차이가 나게 되는데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아파트 가액보다 내가 이 상속재산 가격에서 차감할 수 있는 이 상속채무라든가 근저당, 혹은 내가 임대를 주고 있다면 세입자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증빙을 내가 잘 갖출 수 있는지를 확인하시는 것이 이 상속세를 줄이는 이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지름길이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절세 어떻게 해야 간단하게 할 수 있을까요? 이 상속세 같은 경우에는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상속세가 뭔가에 대한 본질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상속세는 이렇게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에 이 갑작스럽게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님이 사망하기 전부터 눈에 보이지 않는 세금이 조금씩 묻어져 있다가 그것이 한 사람의 사망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빵 터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도 내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부랴부랴 내가 부동산이나 현금을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이 긴 호흡을 통해 가지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 자녀분들과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재산을 이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이 10년 텀을 기준으로 미리 증여를 하고, 그리고 그 증여에 맞춰서 이 세금을 줄이는 전략을 함께 적용을 하신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상속세는 훨씬 더 생각보다 적게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속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 상속을 대비하면서 질문을 주시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포트폴리오 중에 부동산이 압도적으로 높은데 이걸 미리 사전에 증여를 좀 해주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사망을 하고 차라리 상속으로 갖고 가게 하는 것이 좋은지 질문을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항상 말씀드리는 것이, 전체자산 포트폴리오 중에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이 10% 또는 15% 정도는 현금으로 미리 좀 준비를 하셔가지고 이 현금 상속도 같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 부동산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다면 이 받아가는 자녀 입장에서 이 상속재산에 대한 가치는 높을지언정 거기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납부하기 위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내가 부동산 비중이 전체 95%다라고 한다면 내가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내가 대출을 받아서 내가 상속세를 납부하거나, 혹은 내가 기존에 가지고 있는 다른 재산을 통해서 담보를 제공하면서 납부 기한을 연장을 하거나, 혹은 매년 연부연납을 통해서 매년 상속세를 납부할 수 있는 그런 방법밖에 없는데, 이런 방법을 하더라도 국가 입장에서는 거의 공짜로 세금을 그렇게 분할해서 납부하게 하진 않습니다. 매연마다 내가 덜 낸 금액에 대해서 연간 3.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또 별도로 붙기 때문에, 이러한 가산금도 또 하나의 세금이라고 본다면 무조건 연부연납을 통해서 긴 호흡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건 아니죠. 따라서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해안을 발휘하셔가지고 자녀가 납부할 상속세가 거액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부동산 중에 일부를 아주 긴 시간 동안 내가 원하는 만큼 처분을 해서 남아있는 현금 동안에는 내가 병원비나 간병비 또는 생활비로 쓰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이 계획적으로
이 상속세가 얼마나 나올 것인가를 계산을 해서 물려준다고 하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납부할 상속세가 100%는 아니지만 그 중에 절반 정도는 이 물려받은 현금으로 바로 즉시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세금을 납부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순송이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부동산을 상속받았을 때는 말씀드린 것처럼 취득세가 별도로 발생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내가 25억짜리 상가를 이 상속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취득세가 대략 3.16% 정도 발생을 하기 때문에 별도의 상속세 이외에 취득세가 약 8천만 원 가량 더 발생을 하게 된 셈입니다. 따라서 내가 같은 금액을 상속을 받았을 때 상속세 이외의 취득세 부분까지 함께 내야 되는 이런 상황을 고려한다면 부동산 비중을 좀 줄이고 그 대신에 현금성 비중을 많이 갖고 하는 것이 취득세 부분에서도 좀 더 자유롭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식이나 코인 같은 현금성 자산이 많은 분들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현금성 자산이 많은 경우에는 내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이나 코인이 향후 장기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우상향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다면 지금 조금이라도 가액이 낮을 때 이 자녀에게 증여를 하게 되면 증여 이후의 재산가치 증가분에 대해서는 자녀가 추가적인 세금 없이 오롯이 본인의 몫으로 다 향유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 주가라고 하는 것이 항상 우상향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올라갔다가 떨어지고 다시 올라갔다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이 일시적으로 조정을 받고 있다. 그렇지만 내가 판단하기에는 그 기업의 펀더멘털에는 문제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신다면 지금 이 주식이 낮아졌을 때, 주가가 떨어졌을 때 좀 더 낮은 금액에서 이 낮은 세부담으로 자녀에게 좀 증여를 하거나 혹은 이전을 함으로써 향후에 기대되는 이 주식 가치 증가분에 대해서 자녀에게 세금 없이 그 가치 증가분을 물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현금은 1,000만 원 이하로 뽑아라라는 이야기를 들었던데 이유가 있나요? 보통 가족 간의 거래를 할 때 계좌 이체를 하게 되면 거래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그 은행 정보, 계좌 정보란에 뜨지 않습니까? 따라서 대부분은 현금 인출하거나 ATM기를 통해서 내가 인출하고 내가 명절 때 자녀가 내려오면 손에 쥐어주는 그런 형태를 많이 고려를 하실 텐데요.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이나 금융사기, 금융범죄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단순하게 현금 인출을 하더라도 일상은행 점포에서 그 금액이 고액 현금 거래에 해당이 된다거나 혹은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그 거래 자체가 좀 의심되는 거래다라고 하게 되는 경우에는 금융정보분석원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자동으로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일선 점포에서 이런 거래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해당 은행 점포가 6개월 이상 영업정지 처분이라고 하는 아주 무거운 이런 페널티를 받기 때문에 거의 자동적으로 보고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고액 현금 거래 같은 경우에는 이 한 사람당 즉 동일인 기준으로 하루에 인출한 금액의 합계가 하루에 1,000만 원이 넘어가는 경우에는 그 거래를 고액 현금 거래로 봐서 그런 현금 거래가 발생을 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되고 이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그동안에 현금 인출한 금액에 대한 패턴을 분석을 한 결과 최근에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현금 인출이 많았다라고 한다면 의심거리로 보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가 된 이후에 나중에 상속세 세무조사가 진행이 되거나 혹은 증여를 받은 사람, 그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을 했을 때 부동산 구입 자금으로 통해서 나중에 국세청의 세무조사 자료로 이관받아서 모두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순한 현금 거래를 인출한다고 해서 그것이 능사가 아니고 나중에 이런 세무조사, 이런 소명이 요청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응할 거에 대한 출구 전략도 같이 마련하는 것이 현금 인출에 대한 출발점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1,000만 원 이하로 뽑아도 걸리는 경우가 있다는데 어떤 경우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의심거래라고 해서 내가 하루 동안 인출한 금액이 1,000만 원은 아니지만 그동안에 이 현금 인출 패턴을 분석한 결과 이 특정 시점에 대해서 현금 인출이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 거래는 의심거래로 보고가 됩니다. 실제로 상속세 상담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이 있었냐면 시골에 계시는 할머니께서 돌아가셨는데 그 할머니께서 과수원을 가지고 계시다가 그 과수원이 수용이 됐습니다. 사망하기 2년 전에. 따라서 수용을 되면서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약 10억 정도 받았는데 이 10억이라는 금액을 받고 나서 본인이 생각을 해본 결과 언젠가는 나는 단시간 내에 사망을 하게 될 거고 이 10억이라고 하는 돈은 나의 자녀가 즉 아들이 갖고 가게 될 건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상속세가 너무나 걱정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그 할머니께서는 그 보상금을 받고 난 그 다음날부터 하셨던 루틴이 뭐냐면 아침에 일어나서 오전에 이 단위 농협에 가서 100만 원을 현금 인출하시고 오후에도 운동 삼아 나가셔서 100만 원을 인출하셔서 하루에 200만 원 정도 현금 인출하셨습니다. 이게 10번이 되면 2천만 원이고 그리고 100번이 되면 2억 원이라고 하는 돈이 마련이 되겠죠.
그래서 불과 6개월 또는 7개월 만에 2억 원 내지 3억 원이라고 하는 목돈이 생기는 건데, 중요한 것은 이 할머니께서 이 보상금을 받기 전에는 이러한 현금 인출 거래가 한 번도 없었던 분이십니다. 따라서 은행에서 보기에는 보상금을 받기 전후 이렇게 현금 인출 거래가 비정상적으로 집중적으로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고액 현금 거래는 아니지만 이러한 내용 전반에 대해서 의심 거래로 보고를 하고, 나중에 실제로 이분이 돌아가시고 나서 상속세 세무조사가 있을 때 금융정보분석원에다가 분석한 데이터를 이 국세청이 취합을 해서 조사에 활용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세무조사를 두려워하실 텐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 조사하나요? 이 세무조사라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겁을 지레 먹으시고 내가 예상치 못한 부분에 대해서 뒤통수 맞는 정도로 세무조사가 그렇게 빡빡하게 진행이 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조사 난이도에 따라서 또 조사를 누가 하는지에 따라서 일선 세무서나 지방청에서 하는 조사가 그 결이 많이 다르긴 합니다만, 이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도 많이 나오는 정형화된 패턴이 있다라고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크게 네 가지인데요. 특히나 상속세 및 증여세와 관련해서는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 10년 이내에 사전에 증여받은 금액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전 10년 이내에 이 증여세 신고 없이 자녀에게 증여를 한 금액이 있거나, 혹은 사망하기 전 5년 이내에 상속인 이외의자, 대표적으로는 사위나 며느리, 손자, 손녀가 되겠죠. 이분들에게 이 현금 인출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이러한 내용들이 다 사전 증여 거래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할 때 상속받은 것으로 포함이 되게 됩니다. 이 사망하기 전 최대 2년 이내에 이 현금 인출한 금액이 5억 원이 넘어가게 되면 이 남아있는 상속인들이 살아생전에 부모님께서 현금 인출하고 그 금액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러한 금액이 병원비나 일상적인 생활비 수준이 아니라 자녀에게 이 세금 신고 없이 증여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그 금액도 사전 증여 재산에 포함이 되거나 혹은 이 상속받은 걸로 추정이 되기 때문에 이 추정 상속 재산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살아생전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이 주택을 임대하신 분이 많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 나중에 세입자가 퇴거를 하게 되면 임대보증금은 돌려줘야 되는 때문에 이 임대보증금에 대해서는 부모님 상속세를 계산할 때 이 상속채무로 차감을 하게 되어 있죠. 따라서 살아생전에는 임대소득에 대해서 내가 소득세 신고를 안 했기 때문에 국가에서 보기에는 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임대소득이 있는지 몰랐는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러한 상속채무가 공제가 되고 상속세 신고가 이루어진 걸 보고 사후적으로 이 부모님의 생전에 주택 임대를 하셨다면 이 상속세 신고 이외에 소득세 신고가 잘 이루어졌는지도 조사가 좀 더 깊이 있게 파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살아생전에 주택을 임대하신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이 상속세 신고와 별개로 이 살아생전에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상속세 신고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주의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세무조사가 나온다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요? 네,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해서 국세청에서 느닷없이 갑작스럽게 세무조사가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각자 상속인들도 본인이 운영하고 있는 생업이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국가가 날짜를 지정을 해서 세무조사를 착수를 하게 되면 상속인 입장에서는 생업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겠죠. 따라서 본격적으로 세무조사가 시행되기 전에 이 세무조사 시기를 언제쯤 받으면 편할지, 조사 신청에 대한 시기가 언제 편한지에 대한 여부를 묻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음을 통해서 이 상속인과 세무대리인이 논의를 해서 이 언제쯤 조사가 진행되는 것이 편하다라고 한다면 그 날짜에 맞춰서 대부분 세무조사가 새롭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되면 역시나 바로 조사에 착수하는 것이 아니고 이 납세자 권리 연장, 그리고 조사에 대해서 전반적인 내용을 먼저 안내를 받는 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통해서 이 세무조사라고 하는 것이 내가 중점적으로 어떤 내용에 대해서 조사를 받을 수 있고 또 어떤 내용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지 미리 알 수 있기 때문에 세무조사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크게 겁을 먹지는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조사를 미리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전에 세무조사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 세무조사에 대해서 큰 문제 없이 대응을 할 수 있는 것은 세무조사가 어떤 패턴으로 나올지 미리 예상을 하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차피 상속세와 증여세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신고 끝나고 난 이후에 정부가 결정하는 부과하는 세금이기 때문에 이 상속인이 이 신고 기한까지 신고 납부를 했다고 해서 그 금액이 결정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어차피 국가가 결정해서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한다면 국가 입장에서 가장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추징을 할 수 있는 사유를 미리 파악을 하고 준비를 하면 되는 것이죠. 따라서 가장 많이 준비를 하시고 염두를 두시면 좋을 것이 이 방금 말씀드린 사전 증여와 이 상속인 현재 이 남아있는 재산은 아니지만 이 추정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미리 준비를 하고 살아생전에 있다고 한다면 내가 어떤 목적으로 누구에게 현금 인출을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도 간단하게나마 메모를 남겨두는 것이
나중에 세무조사가 있을 때 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가장 주요한 입증 수단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입금하는 것은 상관없을까요? 입금하는 금액이 있다면 오히려 그걸 잘 이용을 한다고 하면 더 유리한 세무조사를 방어할 수 있겠죠. 예를 들어서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문제가 되는 것이 돌아가신 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자녀에게 생활비나 혹은 증여 의도를 가지고 목적으로 인출하는 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데, 오히려 그 자녀가 부모님에게 입금한 금액이 있다고 한다면 그 금액을 상기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 과연 이 금액이 사전 증여로 볼 금액인가 혹은 생활비로 볼 금액인가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 자체를 줄이는데도 입금되는 금액은 더 유리한 방향으로 활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부의 이전 확장판이 나왔다고 들었는데 어떤 분들이 읽으면 좋을까요? 기존에 부의 이전 초판이 나왔을 때에는 그 양도함 내용에 대해서도 좀 전문적인 내용을 많이 담고자 했기 때문에 일반 독자분들이 이해하시기가 한계가 있었다, 어렵다라고 하는 피드백을 간혹 좀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번 확장판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좀 많이 다이어트를 했고, 또 상속세나 증여세를 판단을 할 때 너무 세금이나 기술적인 부분만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고 이 통계 자료나 그리고 이 데이터 그래프를 많이 활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인구학적인 측면에서 인문학적으로 이 상속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쉽게 풀어주려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 청정길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있는 자산가들이 내는 세금이라고 많이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도 그렇게 여겨졌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서울에 아파트 한 채만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별다른 자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이 이루어졌을 때, 상속이 이루어졌을 때 충분히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상속세라고 하는 것이 누구나 낼 수 있는 이제 보편적인 세금이 되었다라고 하는 인식부터 이 상속세를 준비하는 출발점이 된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속세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말씀드린 것처럼 긴 호흡으로 우리 가족 울타리 내에서 어떻게 하면 좀 더 원활하고 세금 부담 없이 재산 이전이 가능할까, 부의 이전이 이루어질까에 대해서 이 자녀분들과 생전에 충분히 긴 시간을 두고 고민을 하시고 이야기를 많이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이런 채널을 통해서 이 세금에 대한 지식도 간헐적이지만 가끔씩 얻어가셔서 우리 가족에게 좀 활용되고 도움이 되는 정보가 어떤 정보가 있는지 많이 공부하시고 이 관련 내용 좀 찾아보시고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3분기 고래동 공부 강의 모집 중이거든요. 네, 네이버에 고래동 공부 치면 저희 홈페이지가 있어요. 여기서 7, 8, 9월 고래동 공부 3개월 동안 같이 하는 프로그램인데, 네, 심정석 소장님 보너스 강의가 추가가 됐습니다. 저희는 정말 많은 걸 다루거든요. 물론 코인도 강의하죠. 저는 이번에 코인 강의 해외거래소 사용법 위주로 강의할 건데 2번 합니다. 네, 7월, 9월 2번 코인 거래소 쪽 할 거고요. 팽도리님은 이분은 치과의사 분이신데 25억 비트코인으로만 25억 벌고 다른 또 알트코인으로 돈 많이 버셔서 원래 치과의사신데 졸업을 하셨어요. 네, 파이어족이시죠. 그래서 이제 뭐 시간 많다고 언제든지 불러달라고 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또 모셨습니다. 너무 폭발적인 반응이었어가지고 같이 코인 공부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요즘에 난리지 않습니까? 부동산 서울 부동산 다시 올라간다고 뭐 좀 시끄러워진 것 같아요. 거래량도 좀 많고 부동산 공부도 네, 같이 하고요. 그리고 빗소영 대표님은 자기개발 쪽 아웃풋 독서 자기개발된 프로그램도 같이 들어있고요. 심정섭 소장님은 학군 강의하거든요. 학군과 부동산, 자녀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데 이 부분도 같이 알려주실 거예요. 교육이죠, 교육. 자녀교육. 진짜 정말 거의 모든 거를 다 망라하는 강의거든요. 고래동 공부 프로그램만 잘 따라오셔도 다른 공부 특별히 많이 더 안 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많거든요. 8월 달에도 네, 웅달 대표님은 사업과 투자를 너무 잘 융합하셨고, 그리고 좀 뼈 때리는 이야기 있잖아요. 뼈 맞는 시간을 좀 가감 없이 정말 솔직하게 부드럽게 때려주시거든요. 그래서 웅달님 강의를 들으면은 무언가 되게 하고 싶은 게 많아집니다. 네, 정말 또 기대되는 강의예요. 8월 달에 하시는데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요즘에 주식 쪽은 AI가 난리잖아요. AI 요즘에 저 이효석 대표님 컨텐츠 되게 많이 보고 있는데 와, 저보다 더 부지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이분은 거의 안 주무시는 것 같아요. 뭐 진짜 대단하십니다. 컨텐츠도 되게 많이 만드시고, 또 저는 양은 많이 하지만 사실 뭐
질이 엄청 뛰어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좀 그러긴 좀 부끄러운데, 이호석 대표님은 양도 많은데 질도 되게 좋더라고요. 그 인사이트를 직접적으로 배울 수 있는 시간이죠. 다 줌으로 실시간 강의하거든요. 이럴 때가 아니면 네, 제가 또 언제 이호석 대표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고래동 공부 오시면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직장인이신데 비트코인 투자로 네, 부를 많이 이루셨죠. 네, 호필님도 오십니다. 원래 이분은 공기업 다니시는 직장인이세요. 직장인. 네, 지금도 직장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인 분들이 가장 좀 좋아하는 강의죠. 가장 현실적인 강의고, 보통 다른 분들은 사업이랑 같이 하니까 네, 현금이 원래 많아서 잘 됐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호필님은 직장인으로 정말 조금씩 늘 모아가지고 그걸로 힘들게 처음에 1억 모아서 투자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했는데, 정말 눈물 나는 투자 끝에 네, 지금 좀 성취를 많이 이루셨죠. 네, 그래서 앞으로 이제까지 해온 것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실 거예요. 네, 빛 대표님이 또 독서 모임과 자기계발 쪽 이끌어 주실 거고요. 네, 그리고 우리 부동산 이야기 하잖아요. 네, 남이사님은 또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많이 제시해 주시죠. 예, 지난달에 보너스 특강으로 남이사님이 나와서 강의해 주셨는데 정말 열광의 도가니였어요. 예, 강의 자체도 너무 재밌고 현실적이고, 그래서 이제는 진짜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가르쳐 주겠다 하면서 끝났거든요. 네, 그 후속편이 이제 9월 달에 남이사님이 강의를 해주십니다. 남이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현금이 현재 얼마든 상관이 없다. 네, 누구나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있다. 이 비법을 알려주신다니까 네, 저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 기회 되시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